미국 국채 대 비트코인. 비트코인 국채지 비트코인. 인생 한방. 금 대 S&P 500. 금 골드. 금은 이미 화폐 가치가 없다, 나가라. 금이 화폐 가치가 왜 없습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갑자기 큰일이 일어났어요. 탈출을 해야 돼요. 금을 딱 물어가지고 딱 영화에 나오잖아요. 딱 떼가지고 무게 한번 달아보시오. 그럼 태워줄 것 같거든요. 안녕하세요. 조승현의 탐구생활 라이브 북토크 인사드립니다. 풀 녹화 북토크 방송은 저희 멤버십 존에 올라가 있어서 멤버십 가입하면 보실 수가 있고, 편집본은 유튜브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조인해 주셨는데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운 아이디들이 많이 보이네요. 2025년 첫 토픽으로 어떤 이야기를 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취임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오늘 소개할 책에 의하면 달러 정책과 관련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시적절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사용활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달러란 무엇인가를 얘기해보는 컨텐츠를 만들면 재밌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일단 제가 소개할 책은 달러 전쟁이라는 책이고요. 영어 원 제목은 Paper Soldiers라는 책이에요. 미국이 달러를 바라보는 방식이 꼭 돈으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마치 군대를 보듯이 국가의 파워의 일부로 본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고요. 미국에서 대표 경제 채널이 CNBC, 블룸버그 이렇게 있는데 블룸버그의 기자를 오랫동안 해온 분이고요. 달러를 실제로 관리하는 미국의 정부 부서인 재무부 담당 기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책을 쓸 때에도 미국의 재무부를 담당했던 사람들을 1990년대 초반부터 다 직접 만나보고 미국의 정부가 달러를 이렇게 바라보는구나, 달러를 이렇게 활용하는구나 라는 거를 집대성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달러를 어떻게 이용하고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 대통령과 달러를 바라보는 눈이 어떻게 다른지 알면은 앞으로 달러에 대해서 같이 유추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준비를 해봤어요. 일단 이 달러 전쟁의 첫 번째 부분에서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읽은 거는 미국 정치권 내 분위기가 있대요. 그래서 1980년대에는 달러의 가치가 낮아야 미국이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던 풍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199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2000년대, 2010년대까지는 달러가 강력해야 미국의 이익이다라는 풍조가 있었다면, 한번 그려볼게요. 타임라인을 보자면 1980년대 레이건 대통령이 있었을 때는 달러가 낮아야 미국에 유리하다라고 하다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까지는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달러가 강력해야 미국한테 좋다 라는 입장이 고수되다가 2017년에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다시 달러가 낮아져야 미국한테 유리하다 해서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약달러 시대에서 강달러 시대에서 약달러 시대로 다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이 책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달러가 올랐는데 사실 트럼프는 달러를 낮추자고 주장을 80년대부터 계속 해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지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1980년대로 돌아가 볼게요. 1980년대 세계 최고의 경제 신흥 국가로 떠오르는 나라는 일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예를 들어서 반도체, NEC, 히타치 이런 기업들이 세계 D램 시장을 막 잡아먹고 있던 그 시대고, 도요타, 닛산, 일본의 미쯔비시 이런 자동차 회사들이 미국으로 엄청나게 진출을 하고 있었고, 그때 소니 워크맨 기억나시죠? 이런 소형 전자제품 이런 것들이 미국으로 엄청나게 수출이 되면서 미국의 제조업이 위기를 겪고 있던 시기예요. 책에 의하면은 일본이 미국을 제치고 1위가 되는 거 아니야? 오히려 달러보다 옌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미국의 제조업들이 압박을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 물건들이 왜 이렇게 경쟁력이 있냐 그러면 달러는 비싼데 엔화는 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화가 싸니까 달러로 수출을 하면은 상대적으로 일본은 돈을 많이 벌어가는데, 일본의 자동차가 예를 들어서 그때 화폐 가치를 제가 모르니까 100이라고 칠게요. 근데 미국에 오면은 미국 기준으로 보면 80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미국 사람들은 미국 차를 안 사고 일본 차를 사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가 위태롭고, 이런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되면은 미국만 위험한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달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위험하다라고 설득하는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달러의 가치를 낮추고 엔화의 가치를 올리게 됩니다. 근데 엔화의 가치가 올라가면은 10대 8이었다가 환율 가치가 10대 10이 되면은 이게 80이었다가 이 자동차 가격이 100으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소비자들이 80이면 일제차를 살라고 그랬는데 100이야? 근데 미국 자동차가 90이네? 그럼 미제 살래. 뭐 이런 식으로 만들려고 했던 그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미국은 이 길을 선택을 안 해요. 1990년대 다른 위기가 생기면서 미국은 환율을 낮춰가지고 제조업을 보호하는 것보다 환율을 올리는 게 훨씬 더 좋은 생각이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 두 가지 계기가 뭐였냐면은 이 플라자 협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 세계 환율 트레이더들 있잖아요. 이제 은행에서 달러를 거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시장과 관계없이 정부에서 레이건이 한 것처럼 환율에 개입을 한다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가 국제시장에서 어느 정도 가격이 적정한가를 경제학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재무부 장관이 뭐라고 하는지를 지켜보면서 이번 대통령은 저 달러를 원하는 것 같은데 이번 대통령은 그 달러를 원하는 것 같은데 하면서 달러의 가치가 90년대 초반이 되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 비슷한 시기에 전 세계 환율에 이런 비슷한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다가 조지 소로스가 영국의 파운드화를 공매도를 치면서 파운드화의 가치가 폭락을 했고 그것 때문에 영국 경제가 엄청난 위기에 빠지고 영국에 막 내각이 바뀌고 막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런 거를 보고는 달러의 가치가 지금 이렇게 된다. 레이건이 자꾸 개입하고 저 달러 주장하고 정부에서 자꾸 입장을 내세워서 그런 거다. 근데 미국이 좋으려면 달러가 그냥 높게 이렇게 유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얘로 바꾸기 위해서 미국은 강한 달러를 변함없이 지지한다라는 입장을 90년대부터 내놓기 시작했고 이것 때문에 미국에 굉장히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났다고 해요. 당연히 달러가 높아졌으니까 어떻게 되죠? 다른 나라 물건들이 미국에 들어오면은 싸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자동차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우리나라 자동차가 있는데 이게 1,000만 원짜리 차라고 그래요. 근데 예를 들어서 달러 환율이 2,000원이다 그래요. 그러면 미국에 가면은 이 1,000만 원짜리 차는 얼마가 되죠? 5,000달러가 되죠. 근데 달러 환율이 500원이다 치면은 이 차는 미국에 가면은 2만 달러짜리 차가 됩니다. 달러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한국에서 들어오는 자동차가 싸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제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미국의 굉장히 많은 지역들의 공장들이 연달아서 문을 닫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얘기를 이 책 초반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세계 무역 전쟁의 기념비적인 두 가지 변화, 나프타 체결과 중국의 FTO 가입은 캐나다, 멕시코, 중국과의 무역 개방을 한층 더 촉진했고 그로 말미암은 경제적 충격은 특히 미국의 중서부에서 생생하게 느껴졌다. 세계화가 남긴 깊은 상흔을 밝힌 획기적인 연구로 유명한 경제학자 데이빗 오터에 따르면 중국 제조업의 급격한 발전은 미국 중서부에 지진 같은 충격을 일으켰다. 중국 제조업으로 인해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미국 제조업 일자리 40%에 해당하는 200만 개가 소멸했다.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일자리의 40%가 없어지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미국의 정부 관료들은 오히려 달러가 강하기 때문에 제조업은 무너졌지만 미국의 다른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냐. 일자리 전체는 많기 때문에 이 제조업에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다른 거를 배워서 서비스업으로 재취직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나 이제 일자리를 잃었으니까 새로운 기회와 대학 가가지고 새로운 걸 전공한 다음에 서비스업으로 취직할래 라고 하기가 쉽지가 않죠. 이런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은 망해가는 커뮤니티에 그냥 갇혀버리게 되었고 미국의 어떤 지역들은 일자리도 없고 경제적 희망도 없는 완전히 암흑의 지역으로 변했고 그 지역을 오늘날까지도 녹슨 공장밖에 없는 곳이라고 해서 러스트 벨트 노개지대라고 부르게 됐다고 해요. 저는 미국은 항상 이렇게 마른 목꼴로 그립니다. 대략 이렇게 생겼죠. 여기 플로리다만 붙이면 미국 참 그리기 쉬워요. 어떤 면에서는 이 미국이 강한 달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강한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세계에 돈을 가진 사람들이 내 돈을 어디서 투자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화폐가 안정된 데 투자를 해야지라고 결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베네수엘라 국채에 투자할래요? 하기 어려워요. 왜? 그 나라들은 최근 몇십 년 동안에 화폐가 종이 쪽지가 된 역사가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나라한테 돈을 빌려주면은 그 나라 화폐 가치가 유지가 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난 1,000만 원을 꿔줬는데 그리고 나중에 그 나라 돈으로 돌려받았는데 1,000만 원이 500만 원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나라에는 우리가 돈을 꿔주거나 투자를 하기를 당연히 꺼린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환율이 견고하면은 그 나라로 돈이 쏟아져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이 수출로 벌어들인 거 어마어마한 돈, 일본 돈, 미국 돈, 유럽 돈 이런 돈들이 달러를 강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강하게 유지한다는 기조를 미국이 유지했기 때문에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와서 미국이 돈이 넘쳐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럼 이 넘쳐나는 돈이 제조업으로는 안 갔죠. 아까 봤듯이 어디로 갔느냐. 자, 여기에서 두 군데로 갔다고 그래요. 하나는 정부로 가고 하나는 혁신기업으로 갔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 정부와 혁신기업으로 이 돈이 갔느냐? 자, 일단 이 돈이 많으면은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돈을 빵빵하게 가지고 있으면 이걸 다 빌려줘야 되니까 자 1%만 줘도 가져가세요. 2%에 가져가세요. 이렇게 당연히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싸게 돈을 빌릴 수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됐다 그래요.
그래서 미국 정부는 이거를 뭐 여러 쓸데없는 데 좀 쓰기도 했지만 좋은 데도 많이 썼어요. 뭐 예를 들어서 오늘날 로봇 기술 미국이 왜 뛰어나 그러면 달파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미국 국방성에서 혁신 기술을 지원하고 뭐 로봇 같은 R&D를 지원하는 이런 기업들 이런 것도 미국에서 국채를 싸게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하고 로켓을 처음으로 우주로 보냈던 핵심 기술을 개발한 나사 같은 조직들 미국에서 운영할 수 있었던 이유도 미국이 돈을 싸게 빌릴 수 있던 것이 큰 역할을 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달러가 높으면은 미국으로 돈이 쏟아져 들어와요. 그럼 우리도 달러 투자를 한다. 그럼 미국 국채만 투자하지 않죠. S&P 500도 사죠. S&P 500도 산다는 건 뭐냐면은 미국의 혁신 기업이 내가 돈을 모아야겠어. 펀드레이징을 하려고 그러면은 다른 나라보다 기업의 가치를 훨씬 올려서 받을 수 있다는 뜻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MMM 코너에서 세계 시총기업 탑 10 얘기를 했었는데 굉장히 큰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있는 영국의 탑 10 시총기업을 다 합친 것보다 애플이 기업 가치가 높아요. 이런 펀드레이징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 같은 기업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넷플릭스가 지금 세계의 컨텐츠를 제패하는 이유는 넷플릭스의 기업 가치가 워낙 높기 때문에 주식을 팔아가지고 모을 수 있는 돈의 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넷플릭스는 전 세계의 컨텐츠 시장을 완전히 잡아먹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 우리가 세계 최고의 리서치를 통해 가지고 세계 혁신을 이끌고 있고 세계에서 제일 큰 신생 기업들이 미국에서 태어나고 있는데 이게 다 달러가 높아서 돈이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이면 어차피 미국이 오랫동안 경쟁력을 유지하기 힘든 저임금 직장을 만들어내는 공장을 살리기 위해서 이거를 포기하고 달러를 낮추라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보였었고 그래서 클린턴 때부터 지금까지 달러가 높은 것이 미국의 이익이다라는 기조를 재무부에서 계속 유지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당연히 이 책의 제목이 페이퍼 솔저입니다. 종이로 된 군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달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딴 나라를 압박할 수 있는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다. 수많은 달러 반대 움직임이 일어났음에도 변화를 기피하는 금융 시스템의 특성 때문에 여전히 전 세계 일일 거래 규모의 약 90%가 달러로 이루어진다. 이는 세계 곳곳에서 달러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나라와 기업들이 아직도 달러에 의존하고 있다는 증거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90%의 거래가 달러로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에 미국은 달러가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볼 수가 있잖아요. 자기네 나라 돈이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의 돈의 흐름을 다 볼 수가 있다. 어마어마한 파워죠. 그러니까 거의 반지의 제왕의 소론의 모든 거를 보는 눈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전 세계 돈의 움직임을 다 들여다볼 수가 있는 장점이 있다고 그러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는 돈의 흐름이 있으면 옛날엔 안 그랬는데 최근에는 그 돈의 흐름을 임의로 막는 결정을 되게 많이 했다고 합니다. 뭐 대표적인 예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러시아 스위프트 시스템 쓰지 마. 이제 달러로 결제 못해. 그러니까 갑자기 러시아는 천연가스를 팔았는데 대금을 달러로 못 받으니까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미국이 달러가 강해야지 미국이 힘이 있다. 그래서 제조업이라든지 한 사람 한 사람의 민생을 보는 게 아니라 미국 전체의 GDP, 미국 전체의 영향력, 미국 전체의 파워를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국채이자 싸가지고 미국의 R&D 세계에서 제일 뛰어나 그리고 주식 투자 환경 뛰어나가지고 미국 기업들이 제일 세계에서 규모가 커 달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나라들 압박하고 쪼일 수 있어 그런 점을 갖다가 공장 몇 개 때문에 포기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트럼프는 이거보다 제조업을 하는 사람들의 실제 민생이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기조가 바뀌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미국이 다른 나라들한테 달러를 압박을 하는데 사용을 함에도 불구하고 왜 실질적으로는 다른 돈을 쓰지 못하냐. 역사적으로 보면은 돈이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처럼 가치가 떨어지는 데는 대체로 한 가지 원인이 있어요. 얼마 전에 투르키에서도 일어났는데 대통령이 화폐 양이나 이자율을 자기 맘대로 움직일 수 있는 나라에서는 대체로 화폐가 어떤 정치적 환경을 만나면은 폭락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죠? 근데 미국은 오늘날 우리가 달러라고 부르는 화폐가 만들어질 때부터 연방준비은행을 정치권에서 함부로 못 건드리게 만들어 놨대요. 그리고 미국 자체가 워낙 절차를 중요시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내가 상원의원이야, 내가 대통령이야, 내가 부통령이야, 내가 뭐 국무장관이라고 해서 지금 미국 경제가 이런데 너네 왜 그래? 이자율 낮춰 이렇게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중앙은행이면서도 연준과 달리 정부와 정치계에서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한 중국인민은행은 새로 찍어낸 위안화로 달러 자산을 대량으로 사들이거나 팔아치워 자국 통화의 수요를 조절하는 행위로 고정 환율을 유지했으며 수출 부분을 띄우기 위해 위안화 환율을 낮게 유지했다. 중국의 경우 위안화 환율이 후진타오 주석의 뜻에 달려 있었고 그 시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중국의 정책이 시행되고 시장이 돌아가는 방식은 미국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중국의 환율 정책이 주권적 사안으로 간주되는 이유도 경제 관료뿐 아니라 정부 최고위층까지 최종 결정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여기 24도 님이 말하신 것처럼 최소한의 공정, 최대한의 투명, 물론 완벽하진 않죠.
100% 공정한 시스템은 없고 100% 투명한 시스템은 없지만 그나마 이 정도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의 화폐 시스템 중에선 가장 공정하고 투명하고 그 절차를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자기 뜻대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달러를 많이 선택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미국의 성공과 지속성을 둘러싼 이야기는 달러를 둘러싼 이야기와도 일맥상통한다. 달러는 거의 완벽한 환경,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법치주의, 독립된 사법부를 중심으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형태로 구축된 민주주의에서 자양분을 얻고 성장해 세계 금융계를 지배하기에 이르렀으며 미국이 상업과 세계 안보 분야에 대한 지배력을 한층 더 확대하는 데 기여했다. 그러니까 이 분이 이 책을 쓴 이유도 미국의 정치적 안정과 달러의 가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달러를 위협하는 요소 두 가지에 대해서 쓰면서 책을 마무리를 합니다. 하나는 달러를 자꾸 무기로 쓰려고 미국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내가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누가 건드리지 못한다. 왜냐하면 중앙은행이나 재무부가 독립적이기 때문에 누가 건드리지 못하고 내가 우리나라 돈으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 달러로 가지고 있는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국가 부도의 날도 보면은 달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결국 위기를 타고 가가지고 우리나라의 화폐 가치가 떨어졌을 때 부동산도 사고 주식도 사고 해가지고 성공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안정성 때문에 달러를 가지고 있는데 미국이 달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겨냥해가지고 너는 미국 말 안 들었으니까 네 달러는 이제 돈으로 인정을 안 해주겠어. 아니면 그거 묶어버리겠어. 못 쓰겠어. 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달러를 가지고 있는 미국 외 국민들 입장에서는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브릭스 국가들이 만나가지고 우리 달러 안 쓰고 딴 거 쓰면 안 돼? 금 써볼까? 아니면 우리만의 화폐를 만들까? 이런 것들도 미국이 경제 제재를 너무 남발하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를 책에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정부가 환율 개입을 레이건 시대처럼 다시 한다면 트럼프도 우리는 달러를 낮춰서 수출을 증진시키고 제조업을 살리겠다라는 플랫폼으로 대통령이 됐는데 실제로 플라자 협정 때처럼 미국이 다시 정부가 환율에 개입을 한다라고 시장에서 알기 시작하면은 이게 미국 경제가 좋다 그래서 달러가 높은 게 아니라 대통령이 임의로 달러를 떨어뜨릴 수가 있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1990년대처럼 트럼프가 한마디 하면 사고 트럼프가 한마디 하면 팔고 그러면서 달러가 오락가락하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두 가지 얘기를 책에 담고 있어요. 자, 오늘은 자산 이상형 월드컵이라는 걸 해보겠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여러분이 50년 동안 돈을 묻어놔야 됩니다. 15살인데 50년 동안 돈을 묻어놨다가 65세에 이 돈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 돈을 묻어놓을지에 대해서 이상형 월드컵을 가는데 제가 댓글창을 보면서 압도적인 대답 아니면은 둘이 비슷하다 그러면은 제 개인적인 성향을 따라서 가면서 해보겠습니다. 자, 미국 국채 대 비트코인, 국채지, 비트코인. 인생 한방. 와, 양자 컴퓨터가 와가지고 코인 암호화가 뚫린다까지 가셨습니다. 늙었나 국채가 더 신뢰가, 비트코인은 대박 아니면 쪽박. 근데 저는 이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 보고 저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미국이 앞으로 잘 나갈다 그러면은 국채. 근데 미국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면은 정부랑 관련이 없는 비트코인.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비트코인이 정부랑 관련이 없지가 않아요. 왜냐면 비트코인으로 내가 유지가 되려고 그러면 국가에서 유지비를 드리는 데이터 센터와 인터넷 네트워크와 핸드폰 통신탑하고 발전소가 살아 있어야 돼요. 근데 국가가 망하면 발전소를 누가 운영하고 핸드폰 통신탑은 누가 운영하고 데이터 센터는 누가 운영하냐. 그리고 내 핸드폰이 끊어지고 핸드폰 충전을 못하면 비트코인 어떻게 꺼냈을 거냐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글쎄요. 미국이 망하면은 미국에 있는 발전소가 다 셧다운되면은 비트코인이 살아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로 가자면은 저는 국채 쪽으로 가겠습니다. 자산 이상형 월드컵 8강 두 번째 라운드는 삼전대 서울 아파트입니다. 서울 아파트죠. 아파트가 압도적이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5년 전에 이걸 했으면 3전이 이기지 않았을까. 자, 근데 이것도 제가 오늘 이걸 하면서 여러분을 어떻게 고민하게 할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파트의 문제가 저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우리나라 아파트가 잘 아시다시피 40년에 한 번씩 재건축을 해야 되는 형태로 지어져요. 예를 들어서 유럽의 궁색의 돌로 지은 건물들은 몇 세대 거기 사람이 안 살아도 다시 관광지로 개발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건물을 영구적으로 가게 지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아파트는 어쨌든 계속 재건축을 하거나 리모델링을 해야지 유지가 되게 만들어 놨는데 만약에 리모델링 사업성이 안 나오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인구가 줄어가지고 재건축을 할 이유가 없어졌다. 그러면 얘네들은 그냥 계속 노화 아파트로 가다가 어떻게 사람이 못 사는 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 뭐 이런 거가 불안하죠. 근데 앞에 너무 압도적으로 아파트가 초반에 많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는 다수 의견을 따라서 아파트로 가겠습니다. 자, 자산 이상형 월드컵 8강 3라운드는 금 대 S&P 500 50년입니다. 50년. 금, 골드, 금.
S&P 500 가자. 금. 이건 그냥 금인 것 같네요. 보니까 3대 1 정도로 금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S&P 500이 지금 벌써 많이 올랐고, 제가 그 S&P 500이 꾸준히 오른다, 요즘 뭐 지수 투자하면 된다 이런 말을 되게 철석같이 믿고 있다가 어떤 경제 역사 책을 읽었는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세대는 세대적 불황이라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대요. 세대적 불황이라는 게 뭐냐면은 주가가 한번 떨어졌다가 원가를 회복하는데 20년이 걸리는 그런 불황이 미국 20세기 역사에서 2번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은 대공황 때, 1929년에 들어간 사람은 1930 몇 년이 됐을 때까지 원가를 못 찾았다. 1970년에 오일 쇼크 때 한번 불황이 왔을 때 주가가 제자리로 돌아가는데 또 한 15년인가 16년인가 걸리니 흔히 말하는 generational recession, 한 세대가 가는 주가 하락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걸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지수는 무조건 안전하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 원로 투자자가 비판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보다 뭐 한 30년 40년 살고 내 인생 동안에 S&P가 계속 올랐으니까 이거는 정답이야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오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탐구생활 궁금이분들은 워낙 역사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멀리 바라보시니까 이 주식 S&P 생긴 지 얼마나 돼? 고대 시대부터 있던 신이 만든 돈 금으로 가자 하는 것 같습니다. 금으로 갑시다. 자, 두 번째는 예술 투자입니다. 앤디 워홀 대 미켈란젤로. 가격이 같다는 전제로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이거 미켈란젤로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유럽에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피렌체 메디치 가문 사람들이 몇 명 살고 있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아직도 부자래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여러 번 피렌체가 옛날에는 독립국가였다가 막 이탈리로 흡수됐다, 프랑스의 침략을 받았다가 민주 도시국가였다가 공국이 됐다, 왕국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피렌체 메디치 가문이 옛날에 가지고 있던 종이 화폐를 들고 있었으면 이거는 쓰레기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워낙 빌라를 지어놓고 거기다 벽화 같은 걸 많이 그려놔가지고 집 하나만 물려받아도 그 집 안에 있는 장식품 하나씩만 팔아도 계속 먹고 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폐는 몇 번 바뀌었는데 미켈란젤로의 가치는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 후손들이 아직도 잘 먹고 잘 산다라는 얘기를 듣고, 야, 금융 역사에서 500년 가는 자산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별로 없네. 그래서 진짜 초재벌들은 이런 걸 사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앤디 워홀도 굉장히 인기 있는 예술가긴 하지만 500년 동안 온갖 세상의 변화와 전쟁과 정부의 변화를 살아남은 자산과 만들어진 지 한 70년 된 자산을 비교하자 그러면은 저는 자산 가치로 보면은 미켈란젤로로 가겠습니다. 자, 4강 갑니다. 자, 서울 아파트 대 미켈란젤로 50년 가겠습니다. 미켈란젤로 당근 미켈란젤로 닥치고 미켈란젤로 땅까지 주는 아파트. 자, 미켈란젤로네요. 미켈란젤로 갑시다. 이건 논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어차피 경제적 가치는 희소성이 크게 작용을 하는데, 아파트도 희소성이 있지만 아파트는 어쨌든 여러 채 있고 미켈란젤로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미켈란젤로로 가죠.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 미국 국채 대 금. 아까 미국 국채 대 비트코인이었죠. 미국 국채 대 금. 이거는 금융 역사를 보면 아까 댓글에도 미국이 왜 금 본위제 폐지했는지 생각해보자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 금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달러를 발행하는데 방해가 될 정도로 희소성이 높다 보니까 금과 달러를 분리시켰잖아요. 1970년대 미국이. 그런 걸 봤을 때 조금 더 금이 근본적이지 않나? 그리고 50년 묻어 놓을 거면 수익률도 좋지만 그 이후에 돈이 휴지 조각이 되지 않는 게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저는 금으로 갑니다. 푸틴이 막 돌아서 핵 쏴도 남아있는 금. 금은 이미 화폐 가치가 없다, 나가라. 금이 화폐 가치가 왜 없습니까? 이걸 보고 뭘 살 수는 없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역사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역사 책에 보면 전쟁, 혁명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갑자기 큰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갑자기 탈출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나 배 좀 태워주세요. 어떤 낚시하는 사람한테. 그러면 그 사람은 보고 원화? 이제 우리나라 망했는데 원화 왜 받아? 이럴 수 있는데, 금을 딱 물어가지고 딱 영화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딱 떼가지고 무게 한번 달아보시오. 그럼 태워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금이 평상시에 내가 편의점 가가지고 삼각김밥 사 먹는 화폐 가치가 없을 수 있지만 진짜 전쟁이나 혁명이 난 상황에서 내 목숨을 구해주는 거는 금이 아닐까, 이 생각을 한때 했어요. 근데 또 이게 단점이 있더라고요. 단점이 뭐냐면 너무 무거워가지고 들고 도망가다가 지쳐서 죽을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금속 탐지기에 다 잡히다 보니까 내가 이제 가다가 방군한테 잡혔어요. 근데 방군한테 잡혔는데 비트코인 가지고 있는 사람 USB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어디다 숨겨놓고 나 몰라요 이럴 수가 있는데, 금은 띠띠띠띠띠 야 놔. 그럼 이제 다 털릴 수도 있겠다. 그런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보긴 합니다. 그런데도 금 예쁘잖아요. 자, 결승전 미켈란젤로 대 금입니다. 미켈란젤로 대 금. 금 쌓아두면 볼만할 때 저도 그런 꿈을 꿨어요. 옛날에 내가 생각하는 부자의 이미지는 비싼 차, 집 이런 게 아니었어요. 옛날에 그 도널드 덕에 그 나오는 만화에
금괴 열고 금화 안에서 수영하는 거 보고 저게 부자다. 다른 부자들의 모습을 드라마에서 보면은 막 감흥이 없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봐도 금화 안에서 수영하는 걸 보면은 뭔가 이렇게 가슴이 뛰잖아요. 저게 부자구나. 그래서 금이 다른 가치가 없다고 얘기해도 뭔가 이 금은 너무 오래됐고 너무 원초적이어가지고 금을 보면은 이게 부구나라는 게 너무 직관적으로 연결되는 게 있어서 영원한 돈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금은 구겨서 뭉쳐도 금이다. 예, 저도 그래서 금으로 가겠습니다. 미켈란젤로 그림은 구겨서 뭉치면 가치가 없어지지만 금은 말씀하신 대로 전쟁이 나가지고 폭탄이 저 위에 바로 떨어져서 녹아도 다시 녹여서 떼내서 금괴를 짜면은 돈이 되기 때문에 금으로 갑니다. 자, 오늘 살레아 모시대 달러 전쟁 소개해드리고 여러 얘기 나눴는데요. 아무래도 경제 얘기다 보니까 조금 어려워서 참여율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참여율이 오르고 투표도 한 90명, 100명 투표하셨는데 오늘은 막 300명, 400명 투표를 해주셔가지고 역시 돈은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고 달러는 가장 강력한 돈으로서 가장 강력하게 사람을 움직이겠구나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자, 오늘 라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달러 삽니까 맙니까? 자, 이미 늦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스타벅스님도 달러 패권보다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게 문제일 듯. 많이 오른 것 같은데 트럼프라는 변수 때문에 쉽게 선택하기는 어렵네요. 사람들이 같이 저렇게 축전을 벌이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 달러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본주의의 피해자도 많이 생기고 도덕적인 해이도 많이 생기니까 이 위에서 이 규율을 가지고 이제 내려오는 사람들이 이제 요즘 이런 자본주의를 조금 줄이고 글로벌 경제 의존도도 좀 줄이고 자국 우선주의로 가야 된다는 약간 이런 변화 이런 것들이 좀 요 그림 안에서 읽혀지는 느낌이 있어서